한 번 정도 그렇게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2차 파동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예상했던 기간만큼 가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파동이 오니까 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르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원래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너무 올랐다 싶으면 이제 비트코인 좀 쉬죠. 그 쉴 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게 원래 상승장의 기본적인 추세예요. 순환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건 주식시장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술주가 막 올라. 그럼 너무 올랐다 싶으면 사람들이 잠깐 쉬죠. 그동안 가치주들이 오르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승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비트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좀 차익 실현도 하고 들어가기도 주저할 때 이제 알트코인이 오른 거죠. 그게 전형적인 순환매죠. 네, 뭐 일단 알트코인을 잘 모른다면 사실 가장 믿음직한 거는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오랜 기간 시가총액 2위였고 이더리움이 나오기 직전에 시가총액 2위가 리플이었는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1년 정도 만에 역전됐죠. 그 이후로 2위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그 밑에 10위권은요 순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과거 수년 전에 10위권 안에 있던 애들 지금 다 10위권 밖에 있어요. 거의 리플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결국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거죠. 이더리움 정도만 그래도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죠. 뭐 가장 쉽게는 리턴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한 30% 오르고, 뭐 최근에는 이더리움 별로 안 좋지만 이제 정말 불장해서 다 오를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솔라나는 한 40% 오르고, 그 밑에 코인들은 50%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코인들은 100% 오르고. 네.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 변동성도 커진다는 거, 그거를 감안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시가총액 한 10위권 내에서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장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년 전에 10위권 안에 코인들이 지금 10위권 밖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 10위권 아니라고 해서 샀는데 다음 사이클이 되면은 10위권 밖에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생각한다면 알트코인들은 가능하면 한 사이클 내에서 끝내는 게 안전하겠죠.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5% 정도 되는데 이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비트 강세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 달러 기준 전고점이죠. 69,000달러를 넘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사실 가장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걸 넘어간 시점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언제나 변동성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향후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들, 네, 지금 바이낸스 코인, BNB, 그 다음에 솔라나, 에이다 등등을 비롯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상위 코인들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규정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언제든 다시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빼들 때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조금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더리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제 리스크 얘기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의 현물 ETF가 거래가 안 돼요. 이걸 먼저 풀어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현물 ETF가 등장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단계로 나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현물 ETF가 등장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 거래소가 상당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이거는 국내 거래소가 지금 파생상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 아마 파생상품 거래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그렇다면 현물 ETF가 만약 국내에서도 출시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아마 꽤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게 우스운데 사실 지금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야 될 때 막아놓고 나중에 뭐 꼭지 가서 풀어주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 일단 안 되면은 미국 현물 ETF라도 거래가 되게. 지금 미국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는 와중에 현물 ETF를 막아놓은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불성설이죠. 저는 꽤 높다고 봐요. 뭐 그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국 전통 금융 회사들이 운용하는 현물 ETF가 출시될 때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앞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꺾지 않는 한은 없다고 봐야죠. 이더리움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처럼 증권이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일단은 지금 1차적인 최종 기한이 5월달 정도에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에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마자 그때도 되게 억지로 해주는 듯한 느낌처럼 했는데 5월에 바로 또 이더리움을 승인한다? 조금 그동안 보여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봤을 때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저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그 기대감이 현재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을 때 뉴스가 나오면 이제 팔아라가 나오는 건데, 기대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때는 오히려 뉴스에 사라가 되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반감기가 지나면 그 가격으로 다시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기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시간이 그래도 한 50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반감기 때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 있다 그러면 50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타협을 보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너무 길게 분할 매수 하지는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없고, 한 가지 있다면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 타이밍이 계속 늦춰지는 거. 왜냐면 암호화폐는 어쨌든 위험자산이고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뭐 7월, 9월 뭐 계속 느려져. 그러면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록이죠. 원래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 수장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관들은 자신들의 고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바네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그거 역시 고객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의 고객들이 요청을 하면은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미 주식시장에서 증명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주식시장의 하락과 상승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 직후에 한두 달 정도다. 3개월에서 반년만 지나도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수요가 너무 강하고요. 그로 인해서 수요의 급상승하는 타이밍이 조금 당겨진 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원래 반감기가 지나고 한 5월, 6월 정도 돼서 발생해야 할 수요 충격이 거의 반년 정도 당겨져서 발생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사이클도 한 반년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원래는 10월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단축돼서 종료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현재까지만 보면은. 다만 이거는 모릅니다. 결국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될 사이클이 그냥 그대로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급격하게 올라고 결국 최종 라인은 비슷한 거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한 번 정도 그렇게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2차 파동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그 예상했던 기간만큼 가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파동이 오니까 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르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2년,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기죠. 그때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어요. 한 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거의 50% 가까이까지 하락했다가 두 번째 파동이 왔고 그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보다 훨씬 높았죠.
그거는 뭐 사실 모르는 거죠. 왜냐면 기관들도 결국은 팔 때는 팔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자금이 들어온 만큼 또 나갈 때는 썰물처럼 막대하게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 있죠. 모든 자산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죠. 이거는 모든 자산에서 이미 다 입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진 만큼 과거만큼의 변동성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기존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라든지 우리의 형님 세대들이 돈을 벌었던 자산은 부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주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젊은 세대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살기부터가 어렵죠. 그리고 주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겪어보셨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거에 크게 떴던 자산들이 아니라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롭게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으로 지금 돈이 급격하게 몰리고 있어요. 바로 그 흐름을 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딱 한국으로 치면 1970년대 강남 부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테리토리가 발생을 했고 거기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국내에 나왔던 비트코인 책들은 대부분 투자서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인문학서적의 느낌이 강했죠. 네,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제가 서문에도 적었지만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한 투자서로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